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재계 총수들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5대 그룹 회장과 6개 경제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이 됐습니다. 관세 문제와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 참석 등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리 보는 G7 정상회의 준비했습니다. 제주에서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건데요.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장마철 대비 수해 점검 현장 회의에 나섰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도시락 회의가 이어졌고 그리고 글로벌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정부가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주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또 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테고요. 그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 문제, 노동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나 뭐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김상일 평론가님,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한데 기업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는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통상 위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대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출 대기업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 국제적인 경제 공급망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윤석열 이전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전 정부에 했던 부분은 이어받고 거기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새로운 또 트럼프 2기 환경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이게 기업의 힘만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듯이 정부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인 관계와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1기 행정부에서 본인들의 참모들이 그렇게 본인에게 충성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에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 신뢰를 중요하는 인사들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부와 민간의 실줄 날줄의 외교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 5대 그룹 총수들과 6대 경제단체 회장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해안을 서로 나눌 것이며 역할 분담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심하고 촘촘하게 짜갈 것인가를 점검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시의적절하게 잘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도 물론 재계 총수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오늘이 취임 9일 차입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다고 봐야죠. 역대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만남을
이 비교를 해보면 금방 이제 표가 날 것 예.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을 9일 만에 만나긴 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이런 만남을 가진 것은 취임 후 2달 만에 이제 이런 행사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6개월 만에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 방문 전이죠. 취임 50일 정도 될 때 그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당일날 사실상 그 귀빈 만찬들을 하잖아요. 만찬할 때 상당히 많은 이제 재계 인사들을 초청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뭐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 경제계 신년 인사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남들을 가졌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9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만나는 거니까 굉장히 이런 시간 내에 이런 회담의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은 네. 치안이나 안보, 뭐 재난 대응 등은 정부가 중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다. 그래서 G7 회의를 앞두고도 이런 행사를 연 것은 앞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기업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하겠다는 행보로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것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마중물 역할이나 처음에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리스크를 해칭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 선순환 구조 속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의 중심은 기업,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기업과 시장에만 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역할이 당연히 있죠. 그 안에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리고 그 기업들이 굉장히 생산성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이 좀 굉장히 부진한 부분도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활력이 다해왔던 어떤 산업 구조, 경제 구조가 이제는 그 어떤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좀 다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부분이요,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이런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프라 투자 등의 리스크 해지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잠재 성장률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지금 해외발 어떤 물가 상승의 압력,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필 때 이 그 내수가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푸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돈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풀 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인 어떤 수요 창출은 또 해줘야 기업들이 또 거기에 뛰어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단기적인 수요 창출은 그야말로 단기입니다. 중장기로 가면 이게 어떤 하나의 좀비 기업을 그냥 먹여 살려주는 역할, 먹잇감 역할뿐이 못할 수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기업과 함께 하는 오늘 자리 속에서 여러 아이디어, 고민, 그러니까 뭐 공정한 생태계 얘기하면 사실은 대기업은 또 긴장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안심을 시켜주면서도 역할을 좀 분담해서 가겠다. 그러면 이 역할 분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지금의 그 내수 위축, 그다음에 국제 글로벌 통상 압력,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제 바꿔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면 외교는 물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G7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취임과 동시에 지금 전화 외교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순서를 보면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뭐 체코 이런 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명분이 있는 순서였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뤄진 것이 이제 베트남, 호주인데 뭐 베트남은 우리 3대 교역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7에 역시 초청국으로 함께 참석을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의미는 굉장히 이제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 통상과 글로벌 어떤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 광물 자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생산이 굉장히 높고 수출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세계 각국의 의존도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칭할 수 있는 그리고 다변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호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호주와의 관계가 앞으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가와 글로벌 경제 협상을 벌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와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R&D라든가 방산 기술이라든가 호주가 또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어떤 공동 협력과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논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우선순위 면에서는 지금 글로벌 국제 질서 속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동맹의 기반이 되는 주요국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G7 정상회의 앞두고 미국 싱크탱크에서 좀 재미있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호주를 G7에 편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G9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CSIS 발로 나온 의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상 한국과 호주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G7 회의에 여기에 한국하고 호주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인도하고 러시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11개 국가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이런 문제가 한 번씩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론 클레인이라고 하는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죠. 이 사람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G7에 사실상 여기에 한국과 호주를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SIS는 작년도 6월 달에 3명이 이제 여기에 공동 기구를 했는데 CSIS 회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햄리죠, 소장. 이 사람하고 빅터 차, 한국 사람들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아이 캠벨이라고 하는 프리스턴대 석자 교수죠. 뭐 사실상 뭐 저는 국제 정치학이 제 전공이지만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글을 실었는데 거기에 글을 실을 때 G7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제일 앞에 한국과 호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한국과 호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한국과 호주가 가지고 있는 국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 왜 이렇게 이제 한국과 호주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제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떠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제4차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서 변화된 글로벌 경제에 한국과 호주를 빼면 어떡하느냐. 이 나라를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G7의 대표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대부분 유럽국하고 그리고 이제 북미 두 나라하고 여기엔 일본만 달랑 하나 들어있단 말이죠. 사실상 지금의 시대는 이제 유럽의 시대가 아니고 인도 태평양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인도 태평양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과 호주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죠.
거죠. 예, 그래서 꾸준히 그 G7 입장에서도 IP4 국가들을 뭐 초청을 그렇죠. 하려고 네네.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주요 7개국 회의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는 건 상당히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 좀 신경이 쓰기도 하거든요. 이 G7 편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큰 이익이 있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호수에 이제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떠지면 동심원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국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제일 안에 있는 동심원은 G7이 하는 거고요. 동심원이 조금 벌어지면 G20가 하는 거고요. 그것이 조금 더 벌어지면 OECD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오히려 G7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익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국제적 위상. 또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의제에 한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말도 못하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니까 한국산 제품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이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공급망 안정화시키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G7의 일원이 되면은 너도 나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표준을 누가 잡느냐 국제 표준을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AI 시대고 디지털 경제인데 여기에 이제 표준을 설정을 할 때 한국도 같이 참여를 하면 한국이 손해 보지 않는 표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크게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안보 및 전략적인 이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보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거고 또 중국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이점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트럼프 2기 들어서 열리는 것인데 사실 1기 트럼프 G7을 좀 상기해 보면 그 미국과 이제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 격차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뭐 퇴장을 하는 등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도 마지막에 기념사진 촬영만 잘해도 성공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1기 트럼프 시기에 G7에서 공동성명에 서명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장하고 그리고 그 전에 뭐 한 장의 그 상징적인 사진 뭐 보여주시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을 응시하고 있고 다른 정상들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지탱하면서 좀 답답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 무역의 그 보호 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대통령과도 불편합니다. 그 캐나다는요, 정말 우리가 미국을 가보면 국경을 그냥 여권만 보여주고 통과할 정도로 뭐 한 나라나 형제 국가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워싱턴 DC 한복판에 가보면은 캐나다의 그 대사관이 가장 앞에 가장 크게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국가인데도 지금 관세 문제로 엄청 불편해져 있어요. 그러면 G7에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뭐 아무렇지 않게 다른 문제만 잘 다루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G7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국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질서도 만들고 방향성도 정하고 이러면서 가는 곳인데 지금 그런 방향 자체가 트럼프와 전혀 다른 생각들을 세계 정상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웃으면서 찍어도 정말 성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야기까지 민감한 문제까지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하나의 또 뭐 무슨
압박처럼 보일 수도 예.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회의라 그런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진만 찍어도 성공한 회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미국과 다른 회원국이 이견을 보이는 분야가 이제 말씀해 주신 관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도 네네. 좀 다릅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푸틴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이걸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우리 G7 정상회담 하면은 G7 정상회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예비 회담들이 있어요. 그 예비 회담의 핵심적인 것이 G7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G7 재무장관 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외무장관 회담은 지난 3월 달에 있었어요. 예. 그때 3월 달에 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줘야 된다. 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달에는 재무장관 회의를 했거든요. 재무장관 회의를 할 때는 관세 문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단 이런 얘기는 했어요.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미국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예.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분의 이런 재무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이 그 연장선상에서 G7에서 공동성명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세 문제는 언급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문제는 요거는 이제 김상일 평론가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이 공동성명에 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미국이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문제는 이 속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초청되는 국가가 한국, 호주만 가는 게 아니고요. 브라질, 인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초청 받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것이 이제 과연 옛날처럼 그냥 트럼프 1기 때처럼 공동성명도 채택 안 하고 뭐 없애고 이럴 거냐, 공동성명이 나올 거냐 그 차이라고 보는데 뭐 한번 봐야죠 뭐.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 의견이라기보단 그냥 그런 우려, 그렇죠. 요새 뭐 네. 가능성이 너무 많고 맞아요. 다른 것들이 다 협상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구심, 예. 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제 드린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리고 하나가 또 중동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인데 그게 좀 잠잠한 사이에 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 핵시설 등 주요 시설들을 타격을 했고 상당히 많은 사상자 거기에 또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도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국가를 위협한다라고 판단하면 이것이 이제 예방 공격이냐 선제 공격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묻고 하는 것은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위협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1981년도에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 그 건설할 때 거기 가서 폭격을 해서 없앴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2007년도에도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자로 여기 가서 이제 공습을 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도 공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전 명칭이 Rising Lions 그러니까 일어서는 사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전혀 관여를 안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 그 가족들 철수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미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협상이 15일 날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도무지 이스라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이런 판단이 선 거고 그리고 미국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제 폭격 못하게 이렇게 잡아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결국은 이 미국과의 핵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 불씨의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 그러게요. 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 안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그렇죠.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맞습니다. 긴급 안보, 경제 안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점검을 했고요. 이란이라는 국가는 우리 세계의
그 오일 생산량의 세 번째를 담당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만약에 그 생산을 만약에 전쟁 공습에 의해서 줄이게 되거나 생산의 차질을 빚게 되거나 그러면은 전 세계의 그 오일 공급에 당연히 차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유가가 급등하게 되겠죠. 실제 오늘 그 시장에서 그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10.10%가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의 생산 물가도 올라가고 당연히 그러면은 소비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와 연동해서 우리 국가가 쓸 수 있는 경제 정책도 상당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어떤 어려움을 사전에 해칭하고 그리고 오일의 공급에 차질이 없게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중장기로 이어졌을 때의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산사태 등등의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대한 우리가 그런 재해가 발생할 수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 이 주제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제주에서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좀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올해 장마가 좀 평년보다 빨라 보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벌써 일주일째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네. 있습니다. 사실상 6월 초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제주도에 내리는 비 중에 6월 12일 어제죠. 어제 내리는 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장맛비가 처음으로 올해 시작이 된 건데요. 기상청에서 평년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73년부터 전국 단위의 이 장마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평년값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부터 2020년에 30년의 평균 동안 나타났던 매해 이제 장마의 특성을 봤을 때 한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이 되고 남부지방은 한 4일 정도 뒤인, 한 5일 정도 뒤인 6월 한 23, 4일경 그리고 중부지방은 이제 6월 25일경에 시작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가량 일찍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장마가 좀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젠 단순한 예보 체계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성, 전선성의 이제는 강수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 국가는 이제는 재난 대비 사항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상 대응 체계가 발휘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호우에 대한 어떤 안전망의 구조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장마의 시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장마라고 하면 그 기간 내내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하는 이런 기간들의 조합이 좀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년값으로 봤을 때도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6월 말에 시작이 돼서 7월 말까지 이제 통상적으로는 한 31일에서 32일 정도 이어집니다. 네.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강수 일수는 한 17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틀에 한 번꼴이 아니라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중부지방은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올 수도 있고요. 몰아서 비가 오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한 17일 정도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장마 기간 동안에 내내 비가 내린다라고 잘못 알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정서상의 어떤 이제 기상의 장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 동안의 비가 계속 지루하게 내려도 장마 같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2, 3일 정도의 비가 연속적으로 내려도 많은 분들은 장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상의 충돌, 그 말은 이제 덥고 습한 본격적인 여름의 지배 기단인 바다에서 확장하는 공기의 대립과 기존의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륙에서 확장했던 덥기도 덥지만 좀 차고 건조한 성질의 공기의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전선면에서 꼭 내려줘야지 이걸 장맛비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말 오늘 지금 이미 남부지방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부지방은 이제 밤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할 텐데 이거는 장맛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정체 전선상에 내리는 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중부와 남부지방의 장마 시작점은 이제 추후 살피기는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 후반쯤이 돼서야 중부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시작이 돼도 평년값으로 봤을 때나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르게 시작하는 값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장마지만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장마로는 볼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태풍 소식도 있는데요. 첫 태풍 이름이 우딥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는 일주일 정도 이르게 찾아왔는데 첫 태풍 발생은 좀 늦은 편이라고요. 이 날씨적인 측면에서 계속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마는 이른데 태풍은 또 올해 이제서야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7월과 8월에 대부분 발생을 하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 지구를 반을 딱 나눴을 때 북반구의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동아시아의 폭넓은 지역의 바다에서 한 해에 25개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꾸준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발생하는 태풍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 4, 5, 그러니까 3, 4번째 발생하는 태풍이어야 되는데 올해 첫 번째 태풍이라는 게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 자료를 살펴보니 태풍이 늦게 발생을 했는데 장마가 일찍 발생했던 해가 1998년 일치합니다. 이때 날씨를 살펴보니 제주도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터진 데다가 장마의 기간은 거의 뭐 50일 가까이 이어졌고 올해도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예측이 가능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매년 태풍과 어떤 장마에 대한 개연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과거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과거의 통계 자료가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은 불안정성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정체 전선의 불안정성과 태풍에서 유입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다량의 수증기는 정체 전선을 굉장히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올 여름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에 장마철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열어서 관련 사항을 챙겼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후적인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 안전 마인드 통째로 바꿔야 된다면서 공무원들의 이 자세를 좀 강조를 했는데 막을 수 있는 건 꼭 막아야 하고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라는데 까방권, 그러니까 까임 방지권이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까임 방지권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과거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도입하라고 이야기해서 지방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어떤 자발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유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고 보상 체계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보상보다 적극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수해 대책 점검 회의를 여는 것도 제가 보면은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두 개 아니겠습니까? 엄격하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서 1벌 100개로 삼고 하나의 벌로 100개의 교훈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예방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으니까 이 예방에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하는 어떤 보상 체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 고생에 대한 보상 체계를 줌으로써 적극성과 자발성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그 회의 속에서 점검하는 내용들도 저는 굉장히 체계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효율적인 재난과 관련해서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과 관련된 어떤 체계 점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협력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거의 점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함으로써 각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구축하는 것을 사전에 다 같이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다가오는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렇죠.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연재해 외에도 네.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사고와 관련한 행보를 이었는데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예고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정권에서 정말 큰 국민들의 슬픔이 있었던 그 재난이 그 행사장에서 서로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사고가 날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 작은 어떤 부분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역시 돌이켜 보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 점검뿐만 아니라 재난의 연장선 속에서 국가가 이러한 재난에도 신경 쓰면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제도의 미비는 없는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우리가 다 했는가? 그리고 다 하지 못했다면 이 이명박 정권,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행보를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 최근에 재해 양상을 보면은 그 뭐 지하차도 침수 등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경찰력의 역할도 상당히 네.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마에 대비해서 경찰들도 좀 대책 수립에 나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전 예방은요 한 주요 전문적인 기관이 맞지만 그 전문적인 기관은 행정력의 한계를 가질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 행정력을 함께 동원해가지고 함께 점검하고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항상 어떤 민생과 맞닿아 있고 항상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속에서 경찰력도 같이 동원이 돼서 민간과 함께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예방의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발굴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면 전문성에 더해져서 이런 협력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경찰력도 함께 동원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좀 우려되는 것이 그 영남 지역 산불 이후에 나무들이 모두 불에 타다 보니까 이제 1차적으로 비를 막아줄 수목도 없고 그리고 땅을 그 지지해줄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자연의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방제적인 기능을 해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2000년대 이후 들어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2000년대부터 2023년대까지 봤을 때는 연평균 한 1.1회 정도였는데 지난해만 해도 봤을 때
지금 뭐 전국적으로 16차례나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지는 형태가 지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엄청난 대형 산불로 영남 지역에 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된 그 산림의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이 주는 그 방제적인 기능이 많은 그 나무들의 낙엽들이 호우를 막아주는 우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 내지는 그물의 기능을 해주는데 지금 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이들 지역을 보면은 이 경사면에서 불타고 맨 땅으로 드러난 이런 이제 토사들이 많은 양의 비, 여기는 사실 많은 양의 비도 아닙니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려져도 이 토사들이 모두 다 이 흘러내리게 될 예. 경우에는 지방 붕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위치한 가옥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실제 지금 물론 이제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여름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의 대비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만일한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간도 너무 짧았고 이 소실된 산림이 뭐 몇 개월 안에 우리가 대비를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 산림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는 무려 200배 이상 높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변 지역의 기존의 기준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이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그리고 기상청과의 긴밀한 어떤 협조로 이런 특정 지역의 강수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주무부처가 산림청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산림청도 뭐 재난 대응의 그 주 기관은 아니지만 메인 기관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재난, 특히 자연 재난이 있었을 때 그 피해를 엄청나게 그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추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도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전담 조직을 발족을 해서 수시 점검을 하기로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보다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손실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대응을 잘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상이 예전과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국지성 집중호우 상당히 많아지고 여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호우 재난 문자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는 수도권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 전국으로 확대 운영을 한다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신림동에서 1시간 만에 14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학자들이 정의하기로 해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1시간에 30mm의 비만 와도 현재까지는 집중호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째 강수량의 10%에 해당되는 비가 하루 동안 내려도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연강수량,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400mm 정도가 1년에 내린다라고 하면 이 10%에 해당되는 비가 하루 동안에 내려도 집중호우인데 이들 지역에는 1시간 만에 내리면서 이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주변 지역에 있었던 예보관들이 이 지역에 예보도 못했다라고 해서 베테랑 예보관들이 사직서를 냈던 아주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이듬해 만든 게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체계와 다른 게 뭐냐면 대비가 아니라 대피해라, 피해라. 20분 안에 수십 분 안에 이들 지역에 1시간에 70mm 이상 혹은 1시간에 50mm 이상인 동시에 3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 예보가 된다. 피해라라고 하는 그런 체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집중호우라고 하는 예보라고 하는 것은 예보의 수명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을 향하고 있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5일 전 내지는 뭐 일주일 전부터 예고가 가능하지만 특히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의 형태는 이 예보 를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이 굉장히 수시간 아니거든요.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이런 긴급 재난 문자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긴밀한 어떤 예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국민들도 마인드를 좀 바꾸고 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마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아마 무더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온열 질환자도 급증을 합니다. 온열 질환 예방 요령 좀 정리해 주실까요? 2010년대 한 해에 1,000명대로 발생했던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 물론 역대급의 폭염이긴 하겠지만 거의 4,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00명이 넘었는데요. 올해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덥기도 덥지만 습한 더위입니다. 그래서 이 폭염에 대기하기 위한 그런 습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곳을 좀 자주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외출할 때 햇볕 차단하시고 볕이 가장 2시부터 5시 시간대 외출 자제하시고 예보를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주변에 좀 고위험군들, 체온 조절이 힘든 그런 위험한 분들에 대한 좀 건강을 잘 살피는 그런 좀 배려심도 좀 필요한 여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